안녕하세요. 팝아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팝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팝아트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배운 팝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살펴볼게요. 형상이 없고 추상성이 강한 추상표현주의 미술은 일반인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사람들만 즐길 수 있었던 미술에 반대하고 나타난 것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미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친근하게 다가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1950년대 미국 뉴욕에서 팝아트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직 팝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팝아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팝아트 작가로 총 4명의 작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리처드 해밀턴,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올덴버그입니다. 최초의 팝아트 작품을 제작한 리처드 해밀턴, 만화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한 로이 리히텐슈타인, 상업 미술을 작품에 도입한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 확대 조각, 부드러운 조각 등을 제작해 대중문화를 풍자한 올덴버그.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리처드 해밀턴은 최초의 팝 아티스트입니다. 대중적이고 이례적이고 소모적이고 저렴하고 대량 생산되고 젊고 재미있고 섹시하고 교묘하고 매혹적이고 그리고 대기업적인 것들을 영상시키는 어휘로 팝아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해밀턴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해밀턴의 무엇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매력적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이 작품은 최초의 팝아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주 전체가 천장에 그려져 있고 그 당시 최고의 자동차 엠블럼이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멋진 몸매로 포즈를 취하며 팝이라는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과 같은 여성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최고의 전축이 놓여져 있고 최고급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가정부의 모습, 창 너머로 보이는 으리으리한 누군가의 모습 등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 젊은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를 이 작품 속에 모두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가장 멋진 삶, 가장 멋진 남녀, 근거리의 유흥가,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신문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의 허영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신세대와 대중문화의 물질적인 천박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소비적이고 쾌락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얄팍한 대중문화와 소비상품을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리처드 해밀턴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가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팝아트 작가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의 한마디로 인해 유명 스타가 된 것인데요. 평소 디즈니 만화를 즐겨보던 리히텐슈타인의 어린 아들이 풍선껌 포장지에 그려진 미키마우스를 보여주며 내가 장담하는데 아빠는 이런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고 그런 아들을 위해 미키마우스를 그려주면서 만화가 강력한 임팩트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그 만화 그림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며 그것의 힌트를 얻고 만화를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해서 그리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고 있었던 미술을 좋아하지 않았던 리히텐슈타인은 미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소재인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1961년 가을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의 만화 그림을 당시 미술계에서 영향력이 큰 레오 카스텔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2주 후 앤디 워홀도 레오 카스텔리에게 만화로 소재로 한 딕 트레이시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 두 작가는 동시에 같은 주제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오 카스텔리는 앤디 워홀의 만화 그림을 거절하고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을 선택했고 그의 작품 전시를 결정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요. 이에 앤디 워홀은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은 나는 왜 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말을 남기고 만화 그리기를 포기합니다. 앤디 워홀이 순순히 인정하고 만화 그리기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살펴보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얼굴 표면에 다양하게 망점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망점은 캔버스 위에 뚫린 구멍판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 넣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바로 벤데이 점, 벤데이 닷이라는 기법인데요. 리히텐슈타인은 자신의 만화 그림에 벤데이 점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품을 확대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벤데이 점은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팝아트이기 때문입니다. 팝아트는 작가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주제나 주장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기계적이어야 하고 그림만 봐서는 누가 그렸는지 드러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앤디 워홀의 만화 그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앤디 워홀의 붓터치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벤데이 점을 이용해 자신의 그림에 개성이 드러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팝아트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은 순순히 인정하고 만화 그리기를 포기했습니다. 다음 쾅이라는 작품은 적군의 비행기를 쏘아 추락시키고 있는 미국의 제트 전투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쾅 작품은 전쟁이라는 주제로 시대적 비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 당시에 유행한 만화의 장면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화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를 대중미술로 승격시켜 흑백과 밝은 원색, 단순화된 형태, 뚜렷한 윤곽선, 기계적인 인쇄로 생긴 점을 표현했습니다. 만화의 인기 있는 이미지에 강한 색채를 가해서 현대인들의 잠재적 폭력과 영웅심, 또 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만족시키는 대중미술을 창조해 미술관에까지 걸리는 대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팝아트 작가는 앤디 워홀입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아마 알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이 작품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바로 캠벨 수프, 마릴린 먼로 작품입니다. 이제 앤디 워홀이 누구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미술가 앤디 워홀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하다 보니 그의 작품값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작품 청록색 마릴린 먼로는 2007년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븐 코엔이 약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1963년 작품 그린카 크래쉬 역시 200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17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앤디 워홀은 1928년 슬로베키아 이민자인 아버지 온드레이 워홀라, 어머니 줄리아 주스티나 사이에서 태어난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그의 본명은 앤드류 워홀라. 몸이 허약했으며 그다지 특별한 것 없었던 그는 1945년 공대에 입학해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성공을 위해 친구와 함께 뉴욕 캔버스에 무작정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의 주머니에는 200달러씩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온 워홀은 포트폴리오 하나를 들고 일을 찾아 거리를 헤맵니다. 그러다 그가 처음 맡게 된 일은 여성 잡지 글래머의 사파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빌딩 숲 옆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한 여인이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성공이 직업이다. 앤디 워홀은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1950년 뉴욕은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뉴욕은 파리를 대신할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공산품들로 인해 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TV의 보급으로 대중문화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상업 디자인으로 뉴욕 생활을 시작한 앤디 워홀은 앞으로는 꼭 유명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홍보란 심시풀이 땅콩 같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첫째로 그는 자신의 스타일을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워홀 패션인데요. 청바지에 검정 폴라 스웨터, 검정 가죽 점퍼, 검은 선글라스, 빛바랜 금발 가발. 멀리서 봐도 쉽게 알아볼 패션입니다. 둘째로 그는 인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기에는 유명인들이 다니는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작품을 팔면서 유명인들을 수첩에 기록하더니 그 후로는 유명인들의 초상을 작업하며 그들과의 인맥을 쌓기도 하였고 자신의 스튜디오에 유명인들을 불러들여 파티를 하며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대중들에게는 우상이 필요하고 그 스타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초상 작업을 하며 대중과의 친밀도를 높여갔습니다. 넷째로 그는 권위와 전통을 부정하면서 대중 취향에 꼭 맞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대중들은 그가 만화, 공상품 또는 잡지 광고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며 열광했고 앤디 워홀은 더 이상 권위와 전통에 구애받는 미술은 그저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섯째로 그는 대중의 상식을 벗어난 작품과 행동으로 언제나 화제를 몰고 다닙니다. 먼저 자신의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습니다. 공장에서 작품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는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 동시에 많은 작품을 생산합니다. 주변에서 판화라고 비판하면 다음에는 판화에서 주로 쓰는 일련 번호까지 똑같이 매겨놓아 한술 더 떴습니다. 너무 상업적이라고 비난을 하면 아예 지폐를 그려 넣어 작품을 하기도 하면서 그는 논란을 피해가기는커녕 오히려 짓궂게 받아칩니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사가 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다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 이렇듯 앤디 워홀은
상업 미술을 작품에 도입한 작가로 가정에서 매일 먹는 깡통 스프와 영화 배우 마릴린 먼로의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 대중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팝아트 작가는 클레어즈 올덴버그입니다. 올덴버그는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가진 작가로 확대 조각이나 부드러운 조각 등 팝아트 조각을 만들어 대중문화를 풍자했습니다. 소프트 스컬프처라는 부드러운 조각을 창안해낸 사람으로서 확대 조각의 선구자입니다. 여기서 선구자라는 것은 선두 그룹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라고 하면 유일한 개념이지만 선구라고 하는 것은 선구 그룹 정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확대 조각은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서 현대인들이 대량 생산한 소비품을 관광객들이 다시 체험하게 하고 다른 각도에서 미술품을 새롭게 체험하게 했습니다. 부드러운 조각은 일상적인 대상을 다르게 변형시킴으로써 관람자가 그것의 질감을 다르게 느껴보길 원했습니다. 햄버거를 매우 크게 확대하여 제작하였으며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재질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올덴버그의 식욕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즐기는 햄버거나 더블 케이크를 모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각은 다시는 햄버거나 케이크를 먹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정도로 조잡하고 값싼 음식 문화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업적인 문화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팝아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팝아트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